안녕하세요. 굿닥터인 부산 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저희가 머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끝으로 가서 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샌들의 계절 여름 발바닥 통증주의보거든요. 이번 이 시간은 김대유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백병원에서 발목과 발을 진료하고 있는 김대유라고 합니다. 네, 자 인터넷에 발바닥 통증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족저근막염인데요. 그래서 발바닥 통증이 있으면 그냥 지레 내가 족저근막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네, 발바닥 통증은 족저근막염이다. 이 말을 맞을 수도 있고 틀린 진단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네네. 그래서 부위별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발바닥마다 부위별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발 뒤꿈치 뼈 부위와 그 앞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는 말씀하신 족저근막염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발 내측 아치 부위가 아프다. 네. 이러면은 여기에는 그 부주상골이라는 뼈 옆에 추가로 뼈가 존재하거든요. 예. 그로 인한 통증을 일으키는 부주상골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가락과 그리고 저희가 앞꿈치라고 하죠. 그 부위에서 저리거나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약간 뭐가 붙어 있다, 아니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네. 또 말씀하시는데 이런 네. 경우는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에 혹이 생긴 지간신경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뒤쪽에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이고 중간이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부주상골 증후군 그리고 앞쪽에 뭔가 좀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간신경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족저근막염인데요. 족저근막염 발생하는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발생하는 원인을 알기 전에 이 족저근막염이 뭔지부터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족저근막염이라면 사진을 보실까요? 네. 사진을 보시면은 발바닥에 이렇게 발 뒤꿈치부터 앞쪽까지 하얀 근막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꺼운 섬유 조직인데요. 네. 여기에 미세하게 염증이 있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는 원인은 정확한 원인은 딱 이거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발을 수십 년간 딛기 때문에 이러한 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 또 저희 평생 숙제죠. 체중이 증가를 하게 돼도 네. 발의 하중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40세 이후부터는 우리 발 뒤꿈치 뼈 아래 지방 패드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변성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쿠션이 점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흡수하는 역할이 줄어서 이런 족저근막에 더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원인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로 인해서 지방 패드의 모양이 좀 변형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발바닥 모양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운동을 과도하게 했을 때 이게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운동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장거리에 달리기, 마라톤 같은 경우를 해도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그리고 바닥이 딱딱한 곳에서도 운동하는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기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에어로빅. 아니면은 저희가 요즘에 올림픽 외에 핫하죠. 그래서 배구 같은 운동도 족저근막염을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서 발바닥을 뭐 쿵쿵 내디디면서 하는 운동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족저근막염에 좀 좋은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좋은 거는 결국은 그 발에 충격을 덜 딛게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발을 덜 딛는 저희 자전거라든지 수영과 같은 경우를 운동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딱 여름철에 환자 수가 급증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7월, 8월, 9월 이렇게 여름철에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신고 다니던 구두와 운동화 이런 것들을 여름철에는 시원한 느낌의 그런 슬리퍼, 네. 뭐 저희 샌들, 그다음에 뭐 플랫슈즈 이런 것들 많이 신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신으시면서 신게 되는데요. 그런 시원한 신발들은 밑창이 쿠션이 없거나 좀 얇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발에 큰 하중을 하중을 주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을 더 일으키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은 발이 좀 가벼워지잖아요. 네. 양말도 안 신고 뭐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바닥이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 충격으로 염증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족저근막염의 증상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족저근막염 증상은 대부분 그 발 뒤꿈치 내측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날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들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딱 내려왔을 때 첫 발 디뎠을 때 통증이 왔을 때 이때를 족저근막염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면 족저근막염의 자가진단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발을 디뎠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발은 안 딛거나 좀 누워 있으면은 발은 자연스럽게 발이 이렇게 처져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발이 처져 있으면은 우리 족저근막들은 이렇게 조금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수축돼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하루 밤새 이렇게 누워 있어서 이렇게 수축돼 있던 족저근막이 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발을 딛게 되면은 수축돼 있던 근막이 갑자기 당겨지게 됩니다. 당겨지면서 우리 뒤꿈치의 부착 부위가 이게 네. 당겨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발을 디뎠는데 뭔가 뒤에 좀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침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발이 아프고 오히려 이게 쓰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 가는 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치료성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발을 오래 쉬는 아침에만 디뎠을 때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게 질병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다 보면은 조금만 쉬었다가도 발을 디디면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화가 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족저근막염이 두 발이 같이 오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두 발이 근데 같이 오는 거는 한 저희들이 통계로 하면 30% 정도는 양측성으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이게 뭐 체중이 늘었거나 지방 폐대 변형이 와서 그런 거면 왜 한쪽만 생기는 거예요? 대개는 어쨌든 우리가 오른손 왼손이 있잖아요. 네. 그 결국 발도 오른발 왼발 그 자기 주 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주 발 쪽에서 통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이 오고 나면은 또 왼쪽도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양측성이 오면은 네. 혹시나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그런 통풍이라든지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뭐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족저근막염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대부분은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주가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대개 75에서 90%의 환자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수개월의 기간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이런 것들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회복되는데 이것들이 처음에 치료가 시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더 늦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아팠을 때 병원을 가서 어떤 좀 처치를 받아야지 더 나빠지지 않지. 네, 맞습니다. 점점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치료 기간도 길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약물 치료 또 스트레칭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진다 이러면은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개 논문에 따라서는 한 5에서 20% 정도 굉장히 낮네요. 네, 근막을 늘려주는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은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수술을 하는 데서는 조금 결정하는 데서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통증이 있을 때는 워낙 아프기 때문에 좀 어떻게 좀 빨리 지금 괜찮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술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5에서 20%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수술을 받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반응이 없으시거나 하는 네.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군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프시더라도 이게 바로 나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참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이건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방법도 좀 짚어주시죠. 사실 예방법보다는 일단 스트레칭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트레칭. 네,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 아픈 발을 먼저 반대편 정상발 위로 올립니다. 올린 다음에 네. 나머지 발가락들을 완전히 뒤로 젖히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뭔가 안 만져지던 하나 띠 같은 게 만져지실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족저근막인데요. 네. 그래서 그 족저근막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꾹꾹 이렇게 눌러주시고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는 게 네. 우리 족저근막 스트레칭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근데 발 뒤꿈치가 아파서 뒤쪽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네. 스트레칭 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중간 부분을 꾹꾹 눌러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아치 부위를 전반적으로 그 만져지는 그 띠 부위를 따라서 눌러주는 게 좋고 네. 그리고 그렇게 아픈 부위를 눌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네. 아픈 부위라는 게 결국 염증이 있는 부위거든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그 염증 부위를 눌러주면 조금 더 염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네, 진짜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족저근막이 어떤 충격에 대비할 수 있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걸 스트레칭인데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결국은 그 족저근막을 잘 충격 흡수하게 할 수 있게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족저근막 전체적으로 다 꾹꾹꾹꾹 눌러주면은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족저근막염이 좀 있어서 불편함을 늘 호소하고 다니고 있는데 주변에 오늘 저도 좀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희가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네. 개념으로 좀 스트레칭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누르는 게 아니라 족저근막 전체를 좀 꾹꾹 눌러주는 그런 스트레칭이 좋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방법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예방법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예방법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샌들이나 그런 밑창이 잘 접히는 플랫슈즈 같은 아까 그 여름철 신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밑창이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 등산화처럼 네. 밑창이 두껍고 단단하고 잘 안 굽혀지는 네. 그런 것 위에 안에 깔창은 좀 푹신푹신한 그런 운동화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고 저희가 운동화 같은 경우도 조금 모래다가 낡거나 하면은 네. 그 밑창 부분이 좀 딱딱해지거나 고개 끊어지거나 하죠. 내려앉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운동화를 신었는데도 이런 내 발이 계속 아프다 하시면은 그 운동화의 상태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슬리퍼나 샌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좀 톡톡한 양말 신으시고 운동화를 신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 신발 이렇게 봤거든요. 운동화를 신진 않으셨나요? 족저근막 괜찮으신가 보네요. 네. 자, 여러분들의 질문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질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족저근막염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좀 자연적으로 괜찮아지는 낫는 경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라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족저근막염은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가 주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아까 말씀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대부분은 아까 말씀 75에서 90% 환자에서는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좀 접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천천히 스트레칭 하면서 서서히 괜찮아지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길게 먹고 스트레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발바닥 모양에 따라서 족저근막염, 통증 부위, 통증이 다르기도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그 발바닥 이제 모양이라면은 저희가 흔히
우리 발 아치가 낮은 평발이 네. 있거나 아니면 아치가 높은 오목발 오목발? 아니면은 보통 요족이라고 어,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발일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이 왔을 때 네. 통증 부위가 좀 다를 수도 있나요? 통증 부위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발들이 어쨌든 저희가 발을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은 네. 되게 많이 피로가 많이 있으실 발입니다라고 평발이나 요족 같은 분들은 많이 피로하실 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발을 가지신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맞춤 깔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깔창 같은 것도 처방을 해주세요? 네, 맞춤 깔창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솔깃하네요. 네, 그래서 평발의 경우는 우리 아치가 낮기 때문에 네. 우리 족저 근막이 더 잘 당겨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맞춤 깔창을 통해서 네. 그 아치를 올리면 그것들이 근막이 늘어나는 걸 좀 방지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오목발 요족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발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뒤꿈치에 어쨌든 힘이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맞춤 깔창을 하게 되면은 그 체중 부하가 닿는 부위를 좀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뭘 신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운 열감 같은 통증이 있는데요. 만져보면 뜨겁진 않습니다. 이런 증상도 족저근막염의 증상일까요? 라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외래에서도 정말 많으신데요. 네. 사실은 발바닥이 뜨거운 열감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족저근막염일지 아니면 다른 질환일지도 조금 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발바닥 자체가 좀 그렇게 조금 탄 듯한 증상이 있다. 사실은 그거는 조금 신경 증상이나 그런 것들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족저근막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그러게 돼서는 반드시 병원에 찾으셔갖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볼게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족저근막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예. 네, 어쨌든 오래 서 있는 것들이 우리 족저근막염에 계속 하중을 받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을 느끼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지고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깔창이나 아까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뒤꿈치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 컵. 컵. 네, 그래서 이게 오. 실리콘 재재로 된 건데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뒤꿈치에다 신발 안에 네. 착용하고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발바닥에 그 지방 패드를 조금 모아줘서 좀 충격을 좀 완화하는 역할도 되고 네. 그다음에 쿠션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네. 충격도 조금 덜 받게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네, 뒤꿈치 컵이라고 합니다. 뒤꿈치 컵, 컵. 그리고 네. 깔창 요 두 가지가 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다음 질문 또 만나봅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 지압 슬리퍼를 신을 때가 있거든요. 족저근막염, 지압 슬리퍼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딱딱해서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지압 슬리퍼는 결국은 아까 저희가 그 스트레칭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부위를 꾹꾹꾹 누르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압 슬리퍼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또 이것도 너무 오랫동안 쓰거나 계속 신고 있으면 좋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왔을 때 냉찜질과 온찜질 중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사실 이거는 냉찜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면 염증이기 때문에 네. 되게 염증이 있을 경우 우리가 따뜻하고 그런 열감이 좀 많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때는 냉찜질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소염 진통제를 먹는 치료도 있는 것 같고 물리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치료 중에서 주사를 또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이 주사는 어떤 주사인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족저근막염 때 그런 주사 치료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 주사 치료라면 대개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에는 네. 그 족저근막염에 파열이 생기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지방 패드에 위축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네네. 조금 반복적으로 맞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걸 먹을 때는 이게 뭐 그냥 염증을 좀 줄여주는 진통제 이런 걸 처방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와 그런 스트레칭을 같이 동반했을 때 네. 그런 것들이 효과가 더 좋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네, 그것도 약물 치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족저근막염이 사실 괜찮아졌다가 또 다시 그냥 어느 날부터 아팠다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네. 결국은 그 원래 어렸을 때는 족저근막염이 이렇게 잘 늘어나는 조직이었지만 네. 점점점 나이가 들고 30대, 40대가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수축이 오고 딱딱해지는 변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은 좀 풀렸다가 네. 다시 또 악화됐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을 조금 운동이나 활동이 많을 때 미리 좀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답은 스트레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혹시 개발 중인 치료제 이런 것도 있습니까? 라고 하시네요. 약에 대해서는 족저근막염을 위한 어떤 약을 거기에 타겟으로 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개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수술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족저근막 자체를 좀 늘려주는 네. 방식의 수술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족저근막염을 완전히 절제를 하진 않고요. 네. 그 부분적으로 절제를 하고 그 염증 있는 부위를 조금 다듬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수술을 했을 때는 이제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나 뭐 정상 일상생활 이런 것들은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그 족저근막염의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수술을 직접 해보지는 하진 그래요? 않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네. 어쨌든 그런 수술 이후에 신경 손상이나 그다음에 그 파열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은 결국은 보존적인 치료로도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에서 만족을 느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수술적 치료로 가기 전에 그런 정말 내가 스트레칭을 정말 열심히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수술적 치료는 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선생님, 처음에부터 지금까지 이제 방송하셨잖아요. 좀 어떠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실시간 방송은 저도 처음이어서 그래서 좀 처음 많이 당황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족저근막염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들께 좀 잘 전달해 드리는지 네.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족저근막염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네.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계속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선생님께서 진료를 직접 보시면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뭐 질문이나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들은 환자분들께서 이런 족저근막염이라고 다른 데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하고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 스트레칭은 하셨어요? 스트레칭이요라고 되물어 보시는 환자분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스트레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외래에서는. 네. 저희 그 스트레칭 하는 거 한 번만 더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너무 네. 중요하니까요.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 네. 우리 아픈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가락들을 완전히 다 뒤로 젖히면 네. 말씀드린 그 족저근막이 나오게 되고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 꾹꾹꾹 누르거나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힘이 없거나 네. 그다음에 이게 하다 보면 너무 손가락이 아픈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저는 해봤는데 손이 또 아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이 아픈 악력이 약하신 분들은 네. 그것도 하다가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같은 도구를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공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딱딱하게 좀 압력을 많이 줘야 된다는 네, 그 부위를 말씀이시네요. 굴려서 네. 그렇게 조금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오늘 저희 사실 방송 30분 동안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스트레칭 부위가 족저근막염 사실 불편한 부위가 이쪽 뒤꿈치 쪽이잖아요. 근데 네. 그쪽을 스트레칭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족저근막이 있는 부분을 좀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손이 너무 아프시면 골프공 딱딱한 골프공을 이용해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또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김대유 정형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족저근막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었는데요. 스트레칭이 중요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 다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